안녕하세요. 김성준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은 제 책 사자 웃으며 키우기, 사춘기 자녀 웃으며 키우기 이 책의 이제 챕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이고 그리고 이제 제 노하우가 이 책에 담겨져 있거든요. 네, 물론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지만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면 그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책을 챕터 하나씩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장은요. 사자 앞에서 나를 성찰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사춘기 자녀인데요. 여러분 사춘기에 이제 범위가 들어가는 연령층이 굉장히 넓어요. 초등학생도 들어가고 중학생도 들어가고 고등학생도 들어가고 요즘에는 이제 대학생이 돼도 사춘기 경향이 아직도 나타나는 대학생이 있고 사춘기가 늦게 오는 대학생 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의 이제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다 아셔야 돼요, 사춘기 아이들을. 유치원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 또 유치부를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이제 연령과 관계없이 이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듣고선 이해하시고 또 교육적인 첫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은 "사자 앞에서 나를 성찰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성찰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발전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그래서 성찰을 많이 하는 선생님, 성찰을 많이 하는 목회자, 성찰을 많이 하는 부모님이 당연히 좋은 목회자,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부모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에 어디 강의를 가든지 이 성찰 이야기는 항상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만큼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찰을 끊임없이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발전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성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성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들 성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성찰을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성찰을 할 거냐? 저는 일전에도 제가 이 성찰에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나왔던 이 키워드는 동일합니다. 저는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그 키워드를 암기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의 내용을 이해하면 나중에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 그 키워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쉽게 떠올리고 쉽게 다시 복습하고 쉽게 다시 생각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찰할 수 있는 기준, 성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 암기하시기 쉽습니다. 육하 원칙 그리고 한 개 더 첨언하면 누구를 입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누구를 입니다. 여러분 벌써 외우셨죠? 이 일곱 가지를 외우시고 또 일곱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던져서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키워드 한 개 한 개를 다뤄보면서 어떻게 성찰해야 될지 또 무엇을 성찰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찰 키워드, 성찰 기준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기초가 되는 성찰 기준, 성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누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누구십니까? 이제 부모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시라면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린 누구죠? 여러분 부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를 기준으로 제가 썼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누구지요? 저는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성찰에 대한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죠. 하나님 앞에 부모로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일까요? 저는 로마서 이제 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언급되는 것.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모도 죄인이에요. 그쵸?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우리는 계속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성숙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평생 과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평생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평생 자라가야 돼요. 평생 성숙해야 돼요. 평생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부모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조금 나은 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요. 또 완벽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부족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이제 느끼는 사람,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자라가야 하고 나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어가는 존재다. 영어로 표현하면 becoming의 존재인 것이죠. 되어가는, 만들어져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까요? 저는 배우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인지하는 사람은요, 계속 배워갑니다. 우린 배울 때 성장하는 것이고요. 배울 때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에 대한 정체성을 저는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Learning teacher, teaching learner.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 그게 교사에 대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는 계속 이제 양육하는 부모잖아요. 그렇지만 우린 또 배워가는 학습자. 영어로 표현하면 parenting learner. 양육하면서 배우는 자. 혹은 배우는 부모인 것이죠. learning parents.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즉,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양육서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교육학 책, 또 양육 관련된 서적들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 관련된 책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학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학 책도 관심을 가지세요. 입문서 그리고 개론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 교육 심리, 뭐 교육 상담, 교육 행정, 교육 정책,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평가 많죠? 이 교육학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 시중에서 구입하시고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셔서 읽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실천적인 책으로 나온 양육 서적들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 관련된 이제 책, 그 뭐 큰 이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시면은 그걸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럼 양육 관련된 분류의 이제 검색어를 이제 딱 그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은 양육 관련된 책들이 분류돼서 나옵니다. 그 책들을 여러분이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사서 읽으세요. 그 여러분 필요 중심으로 제목을 보시고 '아 이건 내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구입하시거나 또 주변의 도서관에서 대여하셔서 읽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학 서적을 통해, 그리고 이제 양육 관련된 실제적인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린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냐? 자녀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과거의 교육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모는 이미 아는 사람, 그리고 자녀는 이제 알아가야 되는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이란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알려주고 자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이 시대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울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존중하게 되죠. '아 나는 저 사람 만나는데 배울 게 한 개도 없어.' 그럼 존중이 되겠습니까? 존중이 안 되죠. 그러나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을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내용들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사용, 핸드폰의 기능 사용, 우리 애들이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애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요즘 트렌드, 요즘 문화, 아이들이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답은 정확하죠?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죠. 여러분, 배움을 가질 때, 배움의 전제를 가질 때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모라면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좋은 인격적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은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 아닐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집 애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이웃집 아이, 우리 아이의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 친구가 우리 집에 우리 아이의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밥을 먹는다고 해 봐요. 근데 이제 밥을 흘리면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자녀라면 혼내겠죠. "아 너 지금 밥을 흘리면서 먹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내 자녀의 친구가 음식을 흘리고 먹으면 여러분 혼내세요? 안 혼내죠. 화도 그렇게 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치워야 되니까 쪼끔 성가시긴 하겠지만 그 뭐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자녀가 그렇게 음식을 흘리고 먹는다면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혼내킬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자녀는 좀 관대한데 내 자녀는 관대하지 못할까요? 왜 내 자녀에게는 화가 나고 또 배우려는 마음이 더더욱 가지기가 힘들까요? 뭐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원적인 답은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소유다. 이 자녀는 내 거다. 아 얘는 내 안에 있는 애다. 그리고 나한테 배워야 된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더 사실은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소유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팩트죠. 뭐 이것이 뭐 좋다, 뭐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 지금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그 집착은 이 퍼센테이지의 문제지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 부모 중에 자녀에 대해 집착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퍼센테이지의 문제죠.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제입니다. 이 언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나는 언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교회학교 선생님 같으면 나는 언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이런 질문으로 성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얼마나 자녀에게 내가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기 성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노력하세요? 자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민이 될 때, 걱정이 많을 때 부모님에게 그 솔직한 이야기를 다 털어 놓나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님은 행복한 부모님이고 뭐 좋은 부모님, 뭐 다른 분들도 다 좋은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쉽게 특히 사춘기 진입하고 사춘기가 강해지고 그다음 중고등학교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애들은 점점 부모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부모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릴 땐 찾았는데 사춘기의 경향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사춘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점 엄마 아빠를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갑니다. 친구. 베스트 프렌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친구. 여러분 왜 친구한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을까요? 어려움을 털어놓을까요?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면 좋겠건만. 그 답은 친구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자신의 힘든 부분들을 꺼내놨을 때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들어줘요. 친구는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뭐 잔소리하지 않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와 너 힘들었겠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버텼냐. 어떻게 그거 견뎠냐.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공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친구들은 들어주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모님은 공감도 해 주시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아이가 들으면 '아 그랬니? 괜찮네. 아이고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점점 이제 나이가 아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이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잔소리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잔소리하시는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다 인상 쓰면서 그리고 또 소리의 톤이 또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듣기 싫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얘기 안 한다. 난 그냥 친구한테 가서 내 어려운 거를 그냥 얘기하겠다.' 친구한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기본적인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신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여전히 우리 자녀입니다. 그쵸? 우리 유치원 때 또 어릴 때는 애들이 막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찾고 엄마 아빠 최고고 뭐 시시콜콜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만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얘네들이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우리 자녀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틱틱거려도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뭐 반항아적인 기질을 보여도 여전히 그 아이들은 우리 자녀고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면 돼요.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문을 닫고 힘들게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을 이해하시고 그 방식을 알고 다가가세요. 그러면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 충분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청년 때에도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키워드는 어디서입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 어디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면 나는 집이 아닌 장소에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나는 집이 아닌 어느 장소에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이러한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 놀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얼만큼 놀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잘 놀아주죠. 우리 애가 뭐 갓난 애기일 때 그리고 뭐 유치원 시절일 때 그때는 우리가 애들이랑 잘 놀아줘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잘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되면서 중학생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와 노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엄마 아빠의 접촉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벌써 입시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공부하느라 이제 정신없게 되죠. 이게 우리 한국 교육의 문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조차도 얘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네. 이제 중학생이 됐네. 얘네 이제 공부해야 돼. 이제 벌써 대학 입시 준비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고 중학생이 되면. 물론 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중학생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부모의 본연적인 역할은 그 입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교육 문화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자녀와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도 자녀와 놀아주셔야 돼요. 고등학생 때도 자녀와 놀아주셔야 돼요. 대학생 때도 청년 때에도 자녀와 놀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와 함께 우리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이미지는 친구로서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친구로서의 부모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의 이미지가 친구로서의 부모님. 여러분 친구로서의 부모님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항상 친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란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가져야 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친구로서의 부모님인데 친구로서 다가가려면 잘 놀아주셔야 돼요. 아이들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제 친한 미국 친구들 집에 종종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만나서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와 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친한 친구 집에 그 가족이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제 친구의 이제 친구는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는데 그냥 친구라고, 뭐 미국 문화에선 그러거든요. 그 가족의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중학생이었고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은 뭐 우리 나이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고등학생 1 학년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들과 너무나 잘 놀아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중학생, 고등학교 1 학년 뭐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랑 노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 놀거나 뭐 온라인 게임하거나 하는데, 이 애들은 엄마 아빠와 같이 우리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같이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 아이들과 같이 뭐 체스 아시죠? 체스 게임을 둔다라든지, 또 이제 그거 끝나고 났더니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공을 차고 아빠와 같이 뭐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이제 껴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요. 너무나 보기가 좋았어요. 고등학생과 중학생과 함께 아빠가 공을 차고, 그리고 체스 게임을 같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놀이의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놀아야 돼요. 쉼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죠. 놀려면 노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주로 놀이터는 집일 겁니다. 집에서 애들과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뭐 블록 만들기를 하든, 뭐 그리기를 하든, 책 읽기를 같이 하든,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집 외의 장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애들 뭐 게임 PC 게임방, 뭐 PC방도 가기도 하고, 또 뭐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좋아하면은 뭐 콘서트장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놀이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의 장에 부모님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PC방을 좋아해요? 그럼 엄마 아빠 같이 가 보세요. 같이 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같이 게임하세요. 물론 이제 같이 게임하면서 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좀 눈치는 보겠죠. 그러면서 교육적인 좀 영향력을 부모님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게임방에 갔는데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막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싶은 게임들 있잖아요, 내용상. 그러면 아빠가 "야, 아빠가 같이 게임하는데 너 이런 좀 너무 그렇지 않냐, 이 게임 내용이? 이거 하지 말고 좀 우리 좀 더 건전한 게임 하자."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운전 같이 할까? 운전." 그리고 혹은 "축구 게임, 운동, 스포츠 게임 요런 거 하자." 이게 타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쉼의 시간으로는 게임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 게임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런데 건전한 쉼으로써, 그리고 건전한 게임으로써 쉼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쉼의 방법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게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운전 게임 같이 건전한 게임들을 이제 적절한 시간에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제어를 해 주는 거죠, 같이 게임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놀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애가 뭐 어느 연예인, 어느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서 콘서트를 가고 싶으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가지 마, 가지 마."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엄마 아빠가 함께 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 아이가 싫어할까요? 물론 뭐 싫어할 수 있죠. 뭐 친구들이랑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가 "왜 거기 가냐."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애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근데요, 아이들은 그 고마움을 엄마 아빠한테 표현하지 않죠. 그럼 우린 오해해요. '아, 얘는 고마움을 모르네.'
그래서 또 상처받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눈높이 맞춰주시고 애들 좋아하는 거 맞춰주고 나서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역시 최고의 엄마, 아빠예요. 이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는 애들 없어요. 특히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그렇게 막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네요.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맞춰 주기 위해 노력하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맞춰 주고 나서 애들이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들은 고마워해요. 겉으로는 "아이 아빠가 왜 거기 콘서트장에 나랑 같이 가?" "아우 아니 왜 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 아빠가 이만큼 나에게 맞춰 주려고 노력하네.' 고마움을 가져요. 게다가 이제 콘서트 갈 때는 그 콘서트 티켓을 누가 티켓팅 해 주겠어요? 부모님이 해 주겠죠. 그럼 그 자체로 고마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콘서트장에 그 티켓을 끊어 준 부모님한테 고마운 거 아닌가요? 같이 가면 부모님이 끊어 주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서트장에 뭐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놀이의 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같이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이 아이들과 같이 하고 같이 놀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몇 개 했죠?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했죠? 이제 네 번째죠. 무엇을입니다. 이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찰 질문을 만들면 내가 자녀에게 주로 하는 잔소리는 무엇인가? 잔소리 분석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주로 하고 있는 잔소리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도 필요한 잔소리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잔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적절한 잔소리,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잔소리의 원칙을 하나하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인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하죠. 부모님도 하지 못하는데 애한테 "그거 해라." 하면 설득력이 없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지는데 아이한테는 "야 양말은 세탁기 앞에 둬."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아빠도 양말을 잘 벗어서 그리고 세탁기 앞에 둘 때 아이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 양말은 그냥 아무 데나 벗어서 던지는 게 아니구나. 세탁기 앞에 잘 둬야겠구나.' 아빠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아빠가 하는 것을 아이한테 주문하니까. 그리고 "정리정돈 잘해라." 아빠가 정리정돈 안 하는데 아이한테 "정리정돈 잘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이 먼저 정리정돈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정리정돈을 잘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학의 방법 중에 모델링인 것입니다. 모델. 내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 모델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긍정적 모델로서 아이한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애가 책 읽기를 잘하고 싶다면 엄마 아빠가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아이는 책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애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보길 원하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성경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길 원하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도 옆에서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만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감정이 실린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당연하겠죠? 이거 어려워요. 잔소리는 여러분 잔소리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의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엄마 아빠의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잔소리의 내용이 전달되는 게 목표인데 잔소리를 하는 엄마 아빠의 감정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할 때 어떤 감정으로 잔소리해요? 화났을 때가 잔소리하잖아요. 그럼 그 화만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화를 감정은 이제 전이가 되거든요. 화를 받으면 본인도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목적은 잔소리의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잔소리의 감정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잔소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잔소리의 내용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 스타일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면 안 된다. 부모의 스타일과 기준이 있죠. 그거와 맞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거 이것은 이제 하면 안 되는 잔소리인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아 이거는 잔소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드는 잔소리를 하셔야지 엄마 아빠 스타일과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한다? 그것은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제가 글을 내용을 여기 잠깐 썼거든요. 잠깐 읽어 볼게요. 자신의 잔소리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옆집 아이가 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 잔소리를 했을까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게 객관화하라는 거죠. 옆집 아이가 이제 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을 때 그때 나는 잔소리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걸 보고 객관화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잔소리의 원칙은 잔소리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해 결론을 내야 한다. 잔소리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잔소리를 통해서 요런 단계로 진행되더라고요. 처음은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소리 질러요. 요렇게 끝나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 잔소리할 때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 잔소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화만 남는다. 감정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휴지를 함부로 그냥 막 낭비하듯이 막 쓰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화가 나서 "야,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쓰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들릴까요? 그 아이한테? "야,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데 너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이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제 아껴 쓰겠습니까 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은 내려놓고 그리고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면서 교육적 의미로 마무리를 짓는 잔소리가 좋은 잔소리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칸만 사용할 수 있는 걸 5칸, 6칸 쓰면 휴지를 금방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휴지를 한 번 쓸 만큼만 아껴 사용하면 절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단다. 아빠도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또 너희들한테 모범을 보일게. 그리고 아빠도 절약을 잘해서 이제 용돈을 잘 모았다가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가 꼭 사줄게. 아빠도 내 나름대로 절약할게. 돈도 절약하고 그거를 갖고 네가 필요한 거 사줄게. 여러분 이 화법이 우리의 잔소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죠? 아빠도 그렇게 할게. 아빠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빠도 절약할게. 그리고 절약하는 게 왜 필요해요? 이러면 경제적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모아서 또 다른 거를 또 구입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요런 이제 배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연결했죠. 그리고 또한 내가 들어갔다는 거.
아빠도 이렇게 할게. 요게 들어가야 돼.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부모도 실수하니까 얘도 따진다고요. 아빠도 휴지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은데. 아빠도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선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싸우는 거죠. 뭐 아빠한테 뭐 그런 말을 하냐. 야, 너는 그냥 들어. 아빠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너 왜 안 듣는 거야? 이러면 이제 아빠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은데 휴지 많이 쓰잖아. 아빠도 이러면 이제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죠. 감정만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때 "아빠도 할게. 아빠도 더 절약할게. 아빠도." 본인도 결심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잔소리의 원칙은 잔소리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는 것은요. 그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잔소리를 먼저 딱 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데?"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가 사고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지금 제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화가 나서 잔소리가 나가는 건데 그 잔소리를 멈추고 "너 왜 그 행동을 했는데?" 라고 접근하고 말해 주는 거는 엄청난 내공과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부정적 행동을 해서 화가 나서 잔소리를 팍 푸는 것도 습관화된 겁니다. 돌려 얘기하면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내가 감정이 싹 내려가면서 "너 왜 이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도 습관화된 거예요. 얘가 부정적 행동을 해서 화를 낸다. 이것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데?"라고 더 차분하게 이성적이 되는 것도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보세요. 됩니다. 저도 사실은 좀 다혈질적인 경향이 큰데요. 훈련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너 왜 그 행동을 했는데?"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는 뭐 생각 안 하겠죠. 뭐 아이니까 아직.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그냥 했는데 엄마 아빠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차분하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데?"라고 질문하면 얘도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러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자꾸 하지?' 생각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 보세요. 그럼 애가 변화될 때가 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나는 어떻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고 뭐 더 어릴 때 뭐 갓난 아기 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서 "어우 예쁘다, 예쁘다. 야 사랑스럽다. 어 이렇게 귀엽냐. 아이고 귀여워. 예뻐."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하셨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줄어들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 표현은 아끼면 안 돼요. 계속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갓난 아기 때 했던 그 사랑 표현을 지금도 고등학생들한테도 중학생들한테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표현에도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주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표현은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입으로 말로 계속 표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주자주 얘기해 줄수록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깨울 때도 화난 말투로 깨우지 말고 "딸아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아침이 밝았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깨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도 허둥지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힘내. 오늘도." 이렇게 안아 주고 학교 보내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겠습니까? 학교 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도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죠. "수고했어. 아유 고생 많았어. 사랑해."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때도
이제 간식 들고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이고 대단해. 사랑해 알겠지? 축복해." 여러분 이 사랑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뭐 그거 사랑해 뭐 표현한다고 뭐 그게 뭐 좋겠어 아이한테? 그리고 애는 뭐 그냥 들은 척 만 척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애한테 계속 긍정적인 것을 넣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계속 긍정적인 선물을 넣어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여러분 예전에 어느 이제 프로 축구단에서 한 실험이 있잖아요. 합숙소 입구에 꽃을 심은 화분 2개를 놓고 한 화분에는 선수들이 들어갈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해 줬고 한 화분에는 수시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랐지만 이제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화분의 꽃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실험도 있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 주시고 사랑 표현을 해 주세요. 뭐 창세기 1장 27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야."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해 주는 거죠.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단다. 그만큼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단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랑 표현을 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웃어 줘야 돼요. 여러분 애들 만날 때 우리 자녀들 만날 때 웃으세요. 웃음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웃음은 사랑의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 막 인상 쓰는 애들 많죠. 요즘 애들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아이들 표정 보고 여러분이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웃어 주세요, 아이한테. 자주 웃어 주세요. 행복하게 웃어 주세요. 그리고 유머러스한 말도 자주 사용하세요. 여러분 유머러스하지 않다면 저도 유머러스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재 개그라도 하세요. 아재 개그 아시죠? 썰렁 개그. 인터넷에 아재 개그 치면 많이 나와요. 아재 개그라도 하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아재 개그를 딱 하는 순간 재미는 없어도 분위기는 확 좋아질 수 있어요. 저희 딸에게 제가 아재 개그를 자주 하는데 "아빠 재미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녀에게 사랑의 손편지를 써 주라. 손편지가 그리운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편지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편지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편지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포스트잇에다가 사랑의 글을 써서 자녀의 책상 위에 두거나 뭐 가방 안에 넣어 두거나 또 필통 안에 넣어 두거나 그다음 뭐 가방에 붙여 놓거나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사랑에 대한 내용, 애를 사랑한다라는 내용,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다. 너를 축복한다. 요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붙여 주시면은 부담도 되지 않고 길게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애들이 그거 받고 감사 표현한다고요? 안 해요 대부분. '아 그러려나 보다.' 이래요. 그럼 엄마 아빠 그거에 대해 상처받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애들한테 그걸 해 줬는데 애들이 전혀 감사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다음 표현도 안 해 주면 엄마 아빠가 도리어 해 주고 나서 또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못 참고 가서 "너 왜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써 줬는데 반응을 안 하냐?" 이러면 또 이제 뭐 "누가 해 달라고 했어. 뭐 내가 뭐 써 달라고 했어." 뭐 이러면서 또 갈등하시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면 좋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나서 그다음 그 아이들의
이제 긍정적인 반응, 나한테 이제 고맙다라는 말 그거 안 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애들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왜입니다. 왜. 여러분 왜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면 나는 왜 자녀에게 화를 내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한테 우리가 화가 날까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화가 나는 일반적 상황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이 책에서 해 놨어요. 첫 번째는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난다. 당연하죠.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 말대꾸할 때 화가 난다. 말대꾸하면 화가 나죠. 아니 얘가 조그만 애가 커 가지고 이제 말대꾸하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난다. 부모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자녀에 대해. 근데 자신의 기대감에 아이가 충족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뭐 공부를 곧잘하고 또 과외도 시켜줬는데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화로 연결되죠. 화가 나는 거예요. 넷째, 아이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 화가 난다. 부모는 내 아이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기를 원하죠. 인사도 잘하기를 원하고 말도 고분고분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나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에 아예 반응을 안 하죠.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내 말을 무시하나 그거에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아이가 혼자 결정하고 행동할 때 화가 난다. 부모님은 아이가 이제 자신한테 상의하길 원하죠. 나이가 들어도 애인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도 애예요. 그쵸? 청년이 돼도 애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의 좀 하길 원하지만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 서운한 감정이 들고 화가 나죠. 여섯 번째, 아이가 게으르고 공부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쵸?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이제 크다고 엄마 아빠 따라다니지 않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전혀 가지 않는 그 아이를 볼 때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이제 화가 또 같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과 이유를 분석하고 화를 내는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나는 상황과 이유가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때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적 관점에서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내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 주셨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내 자녀를 맡겨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인격체로 우리 자녀를 인정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잘 견지한다면 여러 이제 경우에서 화가 날 때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누구를입니다. 이 누구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나는 자녀를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키우고 있지 이거예요. 난 누구를 지금 양육하고 있지? 그 아이를 내가 잘 알고 있냐? 그 아이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제 성찰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는 관심과 이해이죠. 사랑한다면 관심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분은 지적 이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뇌가 발달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 이해, 심리적 이해. 이 마음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 이해. 우리 애들은요, 함께 또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공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게 문화입니다. 그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 소통하고 싶어 해요. 부모님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음악을 듣고 있어요, 공부하는데.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 이어폰 끼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잖아요, 더 집중해서. 그럼 가서 "너 무슨 음악 듣냐?" 하고 이어폰을 껴 보니까 막 막 비트도 세고 그다음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음악을 듣는다고 해 보세요, 엄마 아빠 기준에서. 그러면 "이거 왜 듣냐?" 막 화를 내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 더 마음을 닫게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 이런 음악 듣니? 뭐 집중할 수 있어? 엄마 아빠도 이 음악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 너가 왜 좋아하는지 나도 알고 싶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 뭐 영상 등을 인정해 주면 그다음은 얘네들도 알아요. '아 엄마 아빠도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구나.'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고 아이들을 존중한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요거는 좀 공부할 때 너무 비트가 센 것 같은데 괜찮아? 집중하는데 집중도가 흐려질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럼 들어요. 먼저 인정해 주고 그다음 엄마 아빠도 그걸 들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잔소리하는 그 내용 전달하는 잔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거 듣지 마. 이거 왜 들어?" 막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시면 당연히 애들은 전혀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의 이제 문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애들이 하고 있는 게임, 애들이 듣는 음악, 애들이 보는 영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의 게임 문화, 그다음에 영상 문화, 그다음에 음악 문화. 그걸 여러분이 관심 가지면 우리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애들이 친구들과 또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이제 영상은 유튜브를 통한 1인 미디어 영상이거든요. 이제 먹는 방송을 주로 보거나 게임 중계 방송을 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애들은 유튜브 1인 미디어 영상에 열광하고 빠져들까요? 외롭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인 미디어 영상은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1대1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1인 미디어 영상을 진행하는 그 사람, 그 유튜버가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친밀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영상, 게임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필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이들의 고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이 7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면서 자주자주 성찰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시고 또 성숙해 가시는 좋은 부모님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육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